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손해사정사 1차 대비 문제풀이하고 핵심 정리할 건데, 계약법, 업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이죠. 계약법과 업법을 이제 보험법이라고 하고, 우리 손해사정 이론은 뭘까요, 여러분? 손해사정 이론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1차 이론 준비하셨을 텐데,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손해사정 이론이 바로 도대체 무슨 과목인가 이렇게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손해사정 이론인가? 아니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같습니까? 손해사정 이론. 공부를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공부 안 하셨어요? 소감이 없어요? 네. 손해사정 이론은 우리 손해사정 시험이니까 손해사정 이론 과목이 있어야 되겠죠. 뭐 상식적으로 자격 시험인데. 근데 이제 원래 있던 과목이고. 근데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손해사정 이론인데, 우리가 2차 시험은 손해사정 이론과 실무죠. 그리고 이제 사고별로 구분해서 신체, 재물, 차량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론과 실무를 봐요. 2차에서. 사실 2차에서 이론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차는 2차를 위한 관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에서 하는 이론 과목을 1차에서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우리는 이제 2차는 신체, 재물,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손해사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론 과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분이 보험법은 이제 법대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고, 손해사정 이론 누가 출제할까요? 그렇죠. 보험 전공하시는, 보험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 사실 손해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손해사정 이론은 사실은 누가 출제해야 맞는 것 같습니까? 누가 출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손해사정을 하시는 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해사정사가 해야 될 텐데, 2차 시험 과목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손해사정 이론을 출제하시는 게 사실 논리상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 손해사정 이론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에서 이제 신체, 재물, 차량을 포괄해서 출제자분들이 1차에서 손해사정 이론을 문제를 내시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시험 제도는 그게 아니라 이제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그 과목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해사정 이론에서 손해사정을 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 출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손해사정 이론 문제는 아주 단순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문제밖에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보험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보험학 전반에 대한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험에서도 이 전반적인 부분을 걸쳐서 보험학 원론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어떤 보험을 파트에서 어떤 리스크 관련된 이론, 그리고 사실 경영과 관련됐죠. 보험 경영 파트, 그리고 보험 회계, 재무 관리, 그리고 우리 이제 보상 관련,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련 이제 보험법,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보험학 교수님도 전반적으로 또 알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전공 분야가 아닌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나오는 거죠. 뭐 재보험 파트를 하려면 재보험을 알아야 되겠죠. 재보험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특히 보험 교수님들 몇 분 계신데 되게 이제 재보험 하시다가 좀 늦게 교수님 되신 분들 몇 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코리안리에 있다가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보험에서 보험 학과 교수의 메인은 아니고, 사실은 메인은 아니고 그냥 서브의 개념. 그래서 메인 교수님들은 되게 외국에서 유학을 하셔서 보험학을
전공을 하고 오신 분들인데 그 보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좀 그래요. 그게 아주 오래된 학문인데 발전이 없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제가 이쪽을 전공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은 어찌됐든 우리도 뭐 시험 제도에 맞춰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학 원론 수준의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면 우리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자, 보험법은 보험계약법 상법 4편과 보험업법이란 말이에요. 딱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손해사정 이론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1차 준비한단 말이에요. 1차는 2차를 치르기 위한 그 관문이죠. 2차 시험 치를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험 범위를 손해사정 이론은 좀 축소를 시켜야 돼요. 범위가 넓은 만큼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90점 이상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90점을 맞을 수도 없어요. 90점 이상 맞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80점 정도 80점 정도면 사실문항 중에서 한 10문제 이내로 틀려주면 되는 거죠.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2차 준비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학문이고 또 사실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학문 자체는 없어요. 포괄적인 그 이론인데 그냥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이니까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를 할 텐데 그동안에 이제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출간을 할 때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파트와 챕터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출 문제를 다 수록을 하고 기출 문제를 단순히 그 문제와 답을 다룬 게 아니라 저는 기출 문제를 해설을 아주 세부적으로 넣었어요. 다른 책과 좀 차별을 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시험 범위라든지 경향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문제도 중요한데 뭐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출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지난 4개년간 나온 문제들을 보면 기출 문제를 잘 이해를 하면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게 내용을 잘 보시면. 그래서 4개년 문제를 연도별로 챕터별로 수록을 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 정리 문제 풀이반 때는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 이론은 제 교재를 보면 챕터가 총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100%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러면 4개 챕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목차를 보시면 총 4개 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 이제 학습 파트를 보면 첫 번째가 리스크와 보험. 자, 오늘은 1파트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30%가 기출이 됐어요. 30%가. 자,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에서 리스크와 보험 파트가 그 세부 챕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챕터 1은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일반, 그리고 세 번째는 ART죠. 자, 이게 리스크와 보험 파트예요. 그러니까 리스크와 보험을 포괄적으로 연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가 나오는데 사실은 보험학 교수들이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보험학 교수들이 배운 학문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손해사정하고는 사실은 관련성이 아주 떨어져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아주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출제에서. 그래서 항상 리스크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손해사정 이론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1파트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파트 2가 보험 경영이죠. 자, 보험 경영에서 20% 정도가 나옵니다. 자, 보험 경영 파트의 그 챕터를 보시면 여기는 좀 포괄적이에요. 상당히 포괄적인데 챕터 1은 보험 경영 일반, 그리고 챕터 2는 보험 요율, 그리고 챕터 3는 언더라이팅과 재보험, 그리고 챕터 4는 재무관리, 챕터 5는 보험 회계, 그리고 챕터 6가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이죠. 사실 이게 손해사정이라고요.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 근데 여기는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20%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죠. 보험 경영. 그 중에 일부의 손해사정. 아주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그 보험금 지급 문제가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가 출제를 한다 하면 재물이 됐든 신체가 됐든 차량이 됐든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저희가 봤을 때 아주 기초에서 기초적인 수준.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파트 3. 파트 3가 바로 보험 계약인데, 자, 보험 계약에서 거의 40% 가까이 나와요. 자, 보험 계약은 우리 이제 보험 계약법을 하지 않습니까? 1차에서. 그런데 보험 계약법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레벨이 낮아요. 이쪽. 그리고 약간 이론적인 파트로 나오는 거죠. 법률 쪽 파트보다도 그 법리를 해석하는 법리 파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계약법을 준비하시다 보면 여기 손해사정 이론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40% 비중이 제일 높지만 계약법은 이거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판례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법조항을 완전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약법은. 그렇죠?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라 보험 계약 그 파트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챕터 1은 보험 계약의 특성, 그리고 챕터 2는 보험 계약의 효과, 그리고 챕터 3가 보험자의 책임이에요. 보험 계약상 보험자의 책임. 그렇죠? 그 중에서 챕터 3가 손해사정과 제일 가까운 거죠. 실질적으로 보험금 산정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계약법이 베이스가 되면 이쪽은 아주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는 다르지만 문제가 일종의 조금 축소되고 좀 포괄적인 문제가 나온다 뿐이지. 그렇지만 그런 포괄적인 이론을 계약법이 다 배운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않으면 계약법의 세부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법을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준비가 되는 파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 4가 이제 배상 책임 파트입니다. 배상 책임 리스크와 이제 책임보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험과 관련돼서. 여기서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2차 과목의 책임보험 있죠. 그 배상 책임 법리예요, 법리. 그런데 그 배상 책임 리스크를 이쪽에서는 이제 보험학 교수들이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영미법이 나와요. 영미법. 영미법은 이제 판례법 국가니까 우리 성문법 국가하고 체계가 전혀 달라요. 한마디로 법이 없다는 거죠. 판례에서 인용하는 내용들이 법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죠. 우리는 어때요? 법원에 가면은 어디까지나 법 규정에 근거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죠. 물론 법에 흠결이 있을 때 민법의 대원칙에 따른 신성실의 원칙, 신칙사 판결하지만 이쪽은 애초에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에서 인용이 되던 그런 내용들이 결국 법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유학을 가서 배워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여기서 보험학 교수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하고 안 맞지만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은 얼마나 어떻게 학습하시는 게 효율적일까?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 위에 1번, 2번 여기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게 효율적인 학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생소해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좀 나아요. 금융보험학과 앞에 계신데 이런 분들은 배웠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일단 50%는 얻고 가는데 계약법은 이제 계약법과 같이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첫 시간, 둘째 시간, 이 시간에 좀 중점을 두실 필요 있고 배상 책임 파트는 그 영미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저 책임보험 법리를 배울 때 다 배우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영미법의 몇 가지 내용만 있어요. 좀 특이한 것들. 그런 것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법은 사실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보험 계약 파트는 보험 계약법 문제보다 상당히 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해사정 이론은 시험 범위는 광범위한데 사실은 준비하시기는 또 점수 내기는 또 상대적으로 또 쉬워요. 깊이 있게 안 들어가니까. 특히 계약법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학습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계약법은 좀 어려운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게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면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교재도 사실은 어디서 뭐 특별하게 어떤 어떤 교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공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뭐 예외적인 내용들, 물론 알고 있더라도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해버리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쓸데없는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90점 이상 목표로 강의를 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시간 단축하는 게 사실은 강사의 그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 80점 정도, 80점 정도 목표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한 10개 내외 정도 틀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 그 출제 범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4년 내내 보시면 거의 유사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조금씩 그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이 내에서 다 나오고 그리고 우리 손해사정 이론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쪽 보험 계약 파트에서 보험자의 책임,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 경영 파트는 요율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손해사정에서는 이제 보험금 지급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각 나와요. 여기서는 리스크 측정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리스크 측정에서 리스크의 심도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PML, MPL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PML 측정하는 문제 요게 나오고 그리고 보험 요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험 요율 사실은 이건 뭐 누가 하는 거예요? 보험 요율은 산정은 계리 파트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순보험료 방식도 있고 또 뭐 손해율 방식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예전부터 그 손해사정 이론이 2차 과목에 있을 때 2차 과목에서 계산 문제들로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에도 그대로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다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뭐 보험료 산정도 있고
보험료에서 뭐 경과보험료 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있어요. 그리고 재보험료 산정하는 것도 있고. 재보험료도 이제 뭐 초과 손해율 방식, 초과 손해액 방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경영 파트예요, 지금. 보험 경영 파트에서 경영 효율. 경영 효율 파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손해율 산정하는 거, 사업비 산정하는 거, 그리고 종합 경영률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약 파트에서 이제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급보험도 단순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도 있지만, 이제 공제금액 산정하는 거. 정액공제, 프랜차이즈 공제 뭐 등등 공제금액 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코인슈런스, 공동보험.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이게 보험을 분담을 하는 거죠. 일종의 100% 부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보험에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간의 비례보상 문제. 이게 이제 재물보험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물보험에 실제 보험금 산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타보험 조항이라고 해서 보험금 분담. 자, 이런 문제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기타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제 배상 책임에서 과실 비율, 과실 비율에서 뭐 교차 책임주의, 단일 책임주의 이런 그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산정 방법, 그리고 보험자 대위에서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냥 10%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건 사실 그리 어렵지 않고. 근데 1차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보험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손해사정과 무관하다 보니 조금 헷갈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거의 유형화된 데서 나온다. 왜냐하면 기존에 2차 과목으로 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문제 정도는 틀려도 된다 그랬죠. 계산 문제를 아예 그냥 제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 안 되면 그렇게 해도 한 4문제 정도인데 시간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보다 보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좀 틀릴 가능성이 많고, 계산 문제는 한 4문제 정도에서 절반 이상 정도 맞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1차를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1차는 2차처럼 정말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르죠. 아주 얄팍한 지식일 수도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순히 시험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1차는 그 이상을 굳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럴 리 없죠. 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세 과목 중에 과락이 안 나고 60점 이상 합격을 하면 됩니다. 근데 2차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안 돼요. 분석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물론 운 좋게 합격할 수도 있는데 실력이 있어야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도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내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에요. 시험은 시험을 치러봐야 결과가 나오죠. 근데 그 과정은 뭡니까? 오늘 리스크 관리할 건데 리스크.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험 치를 때까지. 단계 그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차는 사실 불확실성이 그리 없어요. 사실은 확실한 게임이에요. 사실은 분석만 잘하면. 근데 2차는 그렇지 않아요. 2차는 완전 불확실한데 그런 불확실한 것을 하나하나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치렀을 때 정말로 실수할 수도 있겠죠. 떨어지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합격할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도록
준비하는 게 2차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1차하고 2차는 전혀 학습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1차는 조금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해도 되고 2차는 쉽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률이 떨어져요. 확실히 그런 분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나중에 시험 치러보고 나서 결과가 다 나옵니다. 항상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을 해서 저는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중간에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년, 후년을 보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첫 시간 간단하게 시험 준비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험 저 문제풀이와 핵심 정리인데요. 이제 4시간 동안 4주를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빠듯해요. 여러분들께 이제 핵심 정리도 해드리고 물론 지금 기본 학습이 되셨지만 핵심 정리를 또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게 아니라 첫 시간에 항상 이제 파트별로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풀이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들 추가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씩 한 주씩 정리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간단하게 이제 요령을 말씀드렸고 이거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파트 1 리스크와 보험 파트를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 해서 문제는 기출문제 좀 중복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6페이지부터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챕터 1. 자,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인데요. 자, 리스크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리스크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고요. 통계학적 개념이 있는데, 자, 포괄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 리스크라는 것은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어요. 자, 리스크. 뭐, 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손실이에요. 손실. 손실이라는 것이 리스크라는 개념이 불확실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uncertainty라고 합니다. 손실의 불확실성. 자, 이득은 볼 필요 없고요. 손실의 불확실성이라고 정의를 해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불확실성을 바로 보험으로 전가를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트랜스퍼. 그렇죠? 그러면 이 리스크라는 것이 지금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제 주체가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험을 하니까 리스크와 보험. 그래서 보험으로 전가를 하는 것이고 그럼 리스크는 어떤 구성 요소냐? 자, 리스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손실을 설명하라는 거죠. 손실, 로스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손실의 대상이 이제 exposure라고 해요. 우리 보험 약관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약관에서는 어쨌든 손실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보험 이전에 손실의 개념을 손실의 불확실성에서 손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exposure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서는 리스크 exposure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exposure가 바로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손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손실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손실 대상에 대해서 해저드라는 게 있어요. 해저드라는 것은 위험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위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손실의 대상이 위험한 상태일 때, 자, 이게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되죠. 그게 바로 이걸 페릴이라고 해요. 페릴은 손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손실의 원인, 손해의 원인으로 인해서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 손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라는 것이 손실의 불확실성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실의 대상이 위험한 상태일 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이 손실의 대상이죠. 그런데 위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위험한 상태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렇죠? 거기에 따른 손해, 손실. 손실은 이제 개념이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재건축비라든지 이런 손실의 직접 손해가 발생할 거고, 그에 따른 어때요? 영업 손실이 발생하겠죠. 간접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와 같이 그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결과적으로 손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손실의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보험 약관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 영문 약관에서. 우리가 약관에서 보면 담보 위험, 담보하지 않는 위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죠. 그러면 그러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중에? 자, 우리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와 실제 영문 약관에서는 다르다고요. 영문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안 돼 있겠죠. 담보 위험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자, 담보 위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그 위험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자, 담보 위험, 면책 위험이 어디입니까? 여기 해당이 어디 될까요? 거기서 위험은 이 리스크의 개념이 아니라 페릴의 개념이에요. 담보하는 손실의 원인, 담보하지 않는 손실의 원인. 그래서 담보 위험, 면책 위험, 비담보 위험이 바로 페릴이에요. 손실의 원인이죠.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있고 담보하지 않는 위험이 있고 애초에 보험과 관련이 없는 위험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리스크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우리 약관에서 있는 담보 위험, 그리고 거기서 보상하는 손해라고 돼 있죠. 보상하는 손해 뭐라고도 돼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손해도, 손실도 담보하는 손해가 있고 담보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페릴이라고 해요. 그래서 커버드 페릴, 커버하지 않는 페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손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사고의 원인이고, 자, 사고의 원인이죠. 이게 바로 손인이 사고예요. 그리고 이 사고의 결과. 자, 예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의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포괄적인 개념의 리스크라는 거죠. 자,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리스크를 포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통계학적 개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통계학적 개념은 뭐냐면, 자, 여기서 포괄적 개념은, 자, 경제 주체가 느끼는 그 리스크입니다.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보험자의 리스크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뭐 뒤에서 할 건데, 이런 리스크는 이제 순수 리스크예요. 순수 리스크는, 자, 이득과 손실 중에 이득과 손실이 섞이지 않는, 그래서 오직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는 리스크를 순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학적 개념은 뭐냐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입니다. 자,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는 변동성은 이 개념이에요. 통계학적 개념은
리스크는 바로 변동성을 말하는 거다. 불확실성, 변동성. 전혀 다르죠, 개념이.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스크의 정도예요. degree of risk. 자, 리스크의 정도라는 것은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 그래서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손실과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손해와의 차이, 변동성. 자, 이거는 누구의 리스크냐면 보험자의 리스크예요, 이거는. 자, 보험회사는 이런 피보험자의 개인의 불확실한 리스크를 인수해서 어때요?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목적은 뭡니까? 개인의 불확실성을 인수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투기 리스크라고 합니다. 투기 리스크 알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증권을 투자한다든지 투기 리스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익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는 통계학적 개념의 리스크는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리스크예요. 자, 그래서 보험자의 이러한 리스크,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대수의 법칙인 거예요. 좀 빠르게 나갑니다. 이게 개념은 사실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동질의 위험을 다수 이렇게 어때 풀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측치와 실제치가 거의 같아져요. 그걸 설명할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보험자의 이 투기 리스크를 감소 내지는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의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이 포괄적인 개념이 우리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약관과 이제 법상, 보험법상, 보험계약법상. 그런데 통계학적 개념은 어디까지나 보험 경영 입장에서, 보험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리스크입니다. 자, 좀 빠르게 설명드렸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자, 26페이지에, 자, 리스크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시면 확률이 제로와 1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떠한 사고나 손해 발생 확률이 제로라면 손해 발생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확률이 1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은 불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험 경영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이 통계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불확실성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근데 리스크는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거죠. 확률이 모호할 때 그 경우에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리스크의 통계학적 개념은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변동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 손실 곱하기 확률이에요. 손실 곱하기 확률, 확률 곱하기 손실. 그게 바로 기대 손실이고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할 순보험료 산정하는 거죠. 리스크 측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리스크의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리스크의 개념은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편차라는 것은, 자, 기대 손실은 손실 곱하기 확률이에요.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자, 손실이 이제 뭐 사고가 10건이 발생했는데 500만 원 정도가 6건, 뭐 1000만 원 정도가 3건, 3000만 원 정도가 1건,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면 그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 곱하기 확률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전체 기대 손실은 확률 곱하기 손실하면 가중 평균하면 평균 손실이 나와요. 그 평균 손실이 기대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가 리스크의 정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편차예요. 통계학적 개념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분사는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거기에 확률을 곱합니다. 근데 이 제곱을 하는 이유는 자,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중평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제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을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산정된 금액의 루트를 씌웁니다.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이해되세요? 가중평균 하다 보면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를 가중평균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고 결론이.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구하는 것이지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 차이를 제곱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분산이 나옵니다.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리스크의 정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의 분류. 자, 리스크의 분류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바로 보험 가능 리스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리스크는 보험 이전에 리스크의 개념이 있지만 분류를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보험에 부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분류는 객관적 리스크, 주관적 리스크가 있는데 객관적 리스크는 통계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리스크로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바로 이 리스크의 디그리 오브 리스크, 리스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편차입니다. 편차를 객관적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보험자의 리스크다. 순수 리스크. 순수 리스크만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자는. 주관적 리스크는 피보험자 입장에서의 리스크예요. 자,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따른 리스크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개인의 이런 주관적 리스크가 바로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개인이 느끼는 그 리스크는 다 다르니까 그런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의 리스크가 아니죠. 이런 거는 피보험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 객관적 리스크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크를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수의 법칙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 경우의 수가 많으면 그 예측치와 기대치 차이가 편차가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 그 대수의 법칙의 루트에 반비례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 원래 경우의 수가 하나 하면은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 있듯이 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10채, 100채, 10,000채 이런 식으로 가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변동성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금액이 커지면 아주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식은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식으로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0에 가깝게 이제 표준 그 정규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설명할 겁니다. 자, 제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순수 리스크, 투기 리스크는 리스크가 손실의 기회뿐만 아니라 손실의 기회만 있느냐, 이득 기회도 있느냐. 그러니까 순수 리스크는 이익과 손실이 함께 섞이지 않는 의미예요. 그래서 손실 가능성만 있고 이익 가능성은 없는 경우 순수 리스크입니다. 이 순수 리스크가 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리스크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투기 리스크는 인위 리스크예요. 만든 리스크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위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경영 리스크 등등. 결과적으로 보험도 인위 리스크, 투기 리스크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리스크와 근본 리스크는 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원천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다 해서 특정 리스크는 사고 당사자에 국한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손실을 초래한 리스크다. 화재나 사망, 부상 이런 것들. 근데 근본 리스크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입니다. 인플레라든지 이런 그 경제적 요인, 또 천재지변, 물리적 요인 등등 이런 경우들은 그 리스크가 시장에서 보험으로 부보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사회보험 등으로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보험으로 부보 가능한 리스크는 특정 리스크라는 것. 그 다음에 정적 리스크와 동적 리스크는 이 불확실성의 상황이 사회적 현상 변화에 기인한 것인가 여부 해서 정적 리스크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적 리스크는 사회 현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거다 해서 근본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동적 리스크는 보험 가입할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적 리스크가 바로 자동차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적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리스크, 재산 리스크, 배상 책임 리스크는 순수 위험의 종류를 분류한 거예요. 순수 위험. 순수 위험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익 발생 가능성은 없고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적 리스크, 재산 리스크, 배상 책임 리스크. 재산 리스크는 직접 손해, 간접 손해에 있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은 문제 풀이를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자, 리스크의 구성 요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exposure, peril, loss, hazard.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 있죠? 이건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래서 어디까지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통계학적 개념은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관관계는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근데 어디까지나 이 관계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서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걸 상관관계. 우리가 서로 상관이 있다, 뭐 없다 이런 얘기하죠. 이건 어디까지 인과관계입니다. 자, 리스크의 구성 요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쭉 넘어가셔서 리스크 관리를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제 경영 파트에 있는 겁니다. 리스크의 관리의 정의는 모든 리스크가 관리 대상이 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순수 리스크가 주된 관리 대상이고,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사전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사전적 목적은 바로 이런 경제적 목적,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 다음에 불안을 감소하는 목적이 있죠.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이미지 제고, 그리고 손실 방지 등 각종 규정 준수 목적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사후적 목적은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생존 유지 목적이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성장 목적,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리스크 관리 과정 보시면 리스크의 인식, 그리고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리스크 관리 기법의 선택, 그리고 실행, 그리고 평가 이렇게 됩니다.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리스크 측정과 리스크 관리 기법 선택입니다. 자, 리스크 인식을 통해서 잠재적 리스크, 인적 리스크, 재산 리스크, 배상 책임 리스크 등을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및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한 후에 리스크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측정과 평가가 있는데, 리스크 측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손해의 빈도와 심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의 빈도, 프리퀀시, 그리고 서버티. 그래서 빈도와 심도, 확률과 규모예요. 이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확률과 규모를 측정을 해서 이게 바로 순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확률과 거기에 따른 규모, 손해 정도, 경제적 손해 정도죠. 그래서 리스크 측정이 중요한데, 리스크 측정에서 중요 요소는 빈도와 심도,
그리고 분산이에요. 베어리언스. 세 가지가 리스크 측정의 요소입니다. 빈도와 심도 그리고 베어리언스 세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심도예요. 심도 측정이 중요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확률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이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거기에 맞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니까 바로 여기서 손해의 빈도 측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도 측정이 있는 건데 심도라는 것은 손해의 규모를 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프로퍼티 밸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39페이지 있죠? 손실의 심도의 의의는 손실의 규모를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PML과 MPL이 나옵니다. PML과 MPL은 이런 관계인데, 즉 손실의 규모를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는 것, 프로퍼티 밸류 측정하는 데 있어서 추정 최대 손실, PML이 있고 최대 가능 손실이 있는데 PML은 현실적으로 예상 가능한 최대 규모 손실입니다. 즉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MPL은 어떤 사고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가능한 최대의 손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공장에서 리스크 관리자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작동하에 정상적인 안전관리가 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심도를 측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손실을 측정하는 게 필요할까요? 리스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리스크 관리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공장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는 게 좋죠. 그것도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을 바로 추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PML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컨대 건물에서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단열재, 화재 방호벽 등 완벽한 이제 방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PML만 측정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가 전소가 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그러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니까 어때요? 전소가 아니라 손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러한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PML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MPL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니까 실제 그 전체 가치를 산정하면 돼요. 우리가 9.11 테러 사고 때, 그쵸? 그 경우에 테러 사고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테러 사고 발생을 해서 그건 폭삭 무너졌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그 가치평가, 경제적 가치평가 하는 것은 손실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PML이에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MPL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PML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PML 결정하는 데서 PML은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와 같이 건물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또 그 PML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리스크 관리자의 주관적 선택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PML은 결과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리스크 관리자가 결정을 하는데 리스크 관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위험 회피적인 사람인가? 위험 선호적인 사람인가? 위험 중립적인 사람인가에 따라서 리스크 PML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성향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선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확률의 신뢰도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기 그 리스크 관리자 입장에서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손실의 빈도와 심도. 그렇죠? 그 중에서 이 확률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PML은 개인의 주관적 선택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손실의 이제 확률과 손실이 주어진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책에 보시면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50%고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30%,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15%. 그리고 이 경우에 자, PML과 NPL을 산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에 보시면 50%의 확률은 100만 원 손실이, 30%인 경우는 300만 원, 그리고 15%는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는 거기 오타인데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ML은 얼마가 될까요? PML, 질문이 잘못됐네요. 여기서 손실 규모가 500만 원 이하일 누적 확률은 95%죠. 그러면 95% 신뢰 구간에서 PML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95%. 자, 95%는 누적 확률이에요. 확률이. 95%는 얼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손해가? 500만 원. 최고 5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PML을 5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 500만 원을 부부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5% 있죠. 5%는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경우는 그 신뢰도가 100%죠. 100%. 신뢰도의 개념이 없어요. 100%. 100% 손실이 발생할 가정을 하고 리스크 관리자가 이 리스크 측정을 해서 어쨌든 이만한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보험이 됐던 자체적으로 경상비로 처리하던,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95% 누적 확률 PML을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리스크 관리 기법은 중요한데, 리스크 관리 기법은 두 가지입니다. 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통제 기법과 재무 기법. 자, 리스크 통제 기법, 그 다음에 리스크 재무. 자, 리스크 통제 기법은 잠재적 리스크를 손실, 발생 빈도나 손실의 규모를 경감 내지 그 예측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기는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리스크 회피, 그 다음에 이제 손실 통제, 리스크 분산, 그 다음에 계약상 전가. 자, 리스크 회피는 애초에 그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을 없애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다른 대중교통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 교통사고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통제는 손실의 빈도 예방과 빈도를 줄이는 것과 심도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실의 빈도를 줄이는 게 손실 예방이고요. 그리고 손실의 심도를 줄이는 것이 손실 감소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영어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loss control은 loss prevention 그리고 loss reduction. 그럼 이 개념은 뭐냐? 요거는 뭐예요? 예방은 빈도를 줄이는 거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빈도. 감소는 심도를 줄이는 거죠. 그 예시가 이제 문제로 나와요. 예방은 뭐 음주운전 단속이라든지 화재 안전점검,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안전수칙 이행 이런 것들. 근데 감소는 심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자동차 에어백 장착 이런 것들이죠. 자, 리스크 분산은 리스크를 잠재적 규모를 거대한 규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리스크를 복제하거나 격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격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 회사에서 그 상품들 물류 창고를 한 군데에 다 모아두지 않고 한번 화재 나가면 그냥 홀라당 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분리해서 물류 창고를 여러 군데에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리스크 통제 기법. 그리고 계약상 전가는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 나의 법적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주로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청회사가 원청에
책임도 떠안는다. 이렇게 사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계약상 전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리스크 재무 효과도 발생하니까 리스크 재무에도 해당이 돼요.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리스크 재무라는 것은 손실 발생을 했을 때 그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 보유와 리스크 전가. 리스크 보유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경상 비용을 처리한다. 회사의 원래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의 적립금이나 기금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거죠. 돈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 은행에서 차입. 그리고 자가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가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기법을 이용해서 보험회사가 스스로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보험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문제풀이하면서 하겠습니다. 단점도 있고 그리고 보험 자회사가 있어요. 캡티브. 캡티브라는 것은 그 보험회사가 자체의 이 자가보험뿐만 아니라 여기서 모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회사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죠. 그래서 캡티브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전가가 있는데 리스크 전가가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있고 보험 이외의 경우는 뒤에서 할 건데 포괄적 개념, 광의의 개념에 ART라고 합니다. ART, Alternative Risk Transfer 해서 보험을 대체하는 리스크 전가 기법이 ART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뭐 협의의 개념도 있어요. 뒤에서 할 건데 그래서 보험 계약이 일반적이고 그 밖에 이제 보증 계약, 무해 협약 그리고 수탁 계약, 해칭 계약이 있는데 무해 협약이 아까 계약상 전가예요. 계약상 전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때요? 그 금전적, 경제적인 손해도 전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수탁 계약, 보관자 책임 이런 것도 해칭 계약이라는 것은 가격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험 계약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증계약 차이점은 보증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보증계약은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기법 선택 중요한데 리스크 관리 기법이라는 것은 자,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 주체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교재 있지만 자, 리스크 측정은 빈도와 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빈도와 심도에서 자, 빈도가 적거나 많을 경우 적을소, 많을다죠. 그 다음에 심도가 작거나 큰 경우죠. 이렇게 구분해서 4개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물론 이 4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손실의 빈도가 낮고 심도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겠습니까? 리스크 책에 있지만 리텐션 보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유하면 돼요. 심도도 작고 빈도도 낮고 이런 경우는 그냥 내가 관리하면 되죠. 그런데 빈도는 낮은데 심도가 높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리스크 트랜스퍼. 자, 트랜스퍼. 리스크를 전가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심도가 커지면 내가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죠. 그런데 빈도가 낮으니까 작은 보험으로 전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심도가 낮은 부분, 이 부분까지는 어때요? 보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부담금을 설정한다든지. 자,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자가보험으로 해당될 수 있죠. 자가보험도 되고, 그냥 보유할 수도 있고,
자가보험식으로.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빈도는 많다죠. 많은데 심도가 낮다. 이런 경우는 빈도는 많아요. 평상시에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죠. 빈도가 많으면 어때요? 여기서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로스 컨트롤. 이렇게. 그 다음에 빈도도 많고 심도도 높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리스크 회피. 예를 들어서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다. 이러면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술을 아주 좋아하는 애주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애초에.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손실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술을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손실 통제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이 도표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보유를 일정 부분 하는 거죠. 낮은 부분은. 마찬가지로 심도가 큰데 그 통제가 가능한 부분은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 기법 또 봤고, 자, 지금 빠듯하네요, 시간이. 근데 일단 좀 더 해봅시다. 이게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 먼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8페이지에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기준은 이제 보험 경제론입니다. 보험 경제론에서 자, 그 불확실성 하에서 리스크를 그 경제 주체가 결정을 할 때는 기대 가치 기준 내지 기대 손실 기준이 있어요. 기대 손실 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대 손실 기준으로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경제 주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기대 효용 기준,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 기대 효용 기준, 효용이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대 손실만 가지고 경제 주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의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주체별로 그 유틸리티는 다 달라요. 효용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효용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회피형, 리스크 중립형, 리스크 선호형이 있어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도 50페이지 가보시면 그 효용과 그 부의 정도에 따라서 리스크 유형에 따라서 리스크 회피형, 중립형, 선호형에 따라서 그 효용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리스크 중립형은 오직 기대 가치 기준으로만 적용이 돼요. 기대 가치대로 그 효용이 발생을 하는데 리스크 선호형의 경우는 리스크 선호형의 경우는 그 효용이 어때요?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효용이 점점 늘어나요. 리스크 선호형들은 어떠냐? 어떤 그 투기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도박이라든지 이런데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게 뭐냐? 그 효용이 점점 커지는 거죠. 커지는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어떻냐? 리스크 회피형에 가깝다. 리스크 회피형은 뭐냐면 하나의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했을 때 그 이겼을 때 추가적으로 그 부의 증대가 가져오는 한계 효용보다 그 도박에서 졌을 때 잃어버린 부의 감소로 입은 상실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선호형은 그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형은 효용 함수가 루트 W입니다. 부가 루트 W인데 감소한다는 거예요. 한계 효용 감소. 시간이 좀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 재산을 한 번 더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효용은 점점 감소를 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선호형은 한 번 계속 올라갈수록 효용이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박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라는 것은 이제 보험 가격입니다. 자, 보험 가격은 좀 보험 수요에 대해 발생하는 경제적 근거가 보험사 소비자는 위험 회피 성향을 지녔다는 전제하에서 보험이란 제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 위험 회피성이 없다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겠죠. 위험을 즐겨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보험을 가입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자, 보험 가격은 자, 순보험료는 기대 손실은 빈도와 심도라고 그랬어요. 빈도 곱하기 심도. 기대 손실과 순보험료가 같다면 일반적으로 리스크 회피형은 보험에 가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리스크 회피형은 자,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이제 기대 손실이죠. 기대 손실과 순보험료가 같아. 그럼 보험에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리스크 회피형은 그냥 불확실성을 그냥 내비둡니까? 아니죠. 어때요? 확실한 보험료로 전가를 시키겠죠. 그래서 전부 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보험료로 운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얼마나 그 조직이 크고, 그렇죠. 운영하려면 부가보험료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가보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보험료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리스크 프리미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쉽게 이해하려면 그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있죠. 이런 거. 자, 분양을 받진 않았는데 그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줘야 되겠죠.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역시 다 개인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는 다 달라요. 그 아파트의 향후의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는 다르단 말이죠. 프리미엄을 더 주고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프리미엄 정도에 따라 다른데,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자, 보험에서 연결을 시켜보면 그 이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뭐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그 사업비, 부가보험료보다 낮거나 같으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내 이 리스크 프리미엄보다 부가보험료가 더 높아. 그러면 위험 회피형 성향의 개인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부가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보험은 리스크 회피형에 근거한 거예요. 리스크 회피형 인간에 대한 근거인데, 기업이나 개인의 리스크 회피형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리스크 회피형 개인이더라도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내가 생각했던 그 아파트의 가치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가입을? 프리미엄을 주고 안 사겠죠. 프리미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높거든. 프리미엄 1억을 주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사는데 나는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의 향후 가치 1억 이상을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부가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보험료보다 낮으면 가입을 하고, 낮거나 같으면 가입을 하고, 높으면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 수요량이라는 것은 수요량이기 때문에 그 손실, 손실의 그 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겠죠? 그 확률뿐만 아니라 그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험이라는 게 있고 초과보험, 일부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 계약 파트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일반까지만 좀 볼게요. 보험 일반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리스크를 빠르게 정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험에 연결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리스크의 개념을. 자,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은 자, 리스크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실제 손실과 평균 손실이 있는데, 자, 실제 손실이 있는데, 경제 주체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을,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전가하는 제도가 보험인데, 바로 실제 손실은 불확실성인데 평균 손실은 확실성이라고요. 확실한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전가한다. 이게 바로 보험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손실이라는 것은 그 손실과 손실의 규모와 그 확률이라고 했죠. 그 실제 손실은 개인의 실제 손실을 1인당 평균 손실로 전가를 시켜버리면 여기서는 이 불확실성은 실제 손실은 actual loss, 이 로스를 에버리지 로스로 에버리지 로스 전가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손실인데요. 이거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코스트. 이게 로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코스트라고요. 왜? 우리가 보험료 얼마 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손실이 1억이 발생하는데 대수입 법칙에 따라서 평균 손실을 대체를 했더니 보험료를 10,000원만 내면 되죠. 그러면 10,000원은 이건 어때요? 확실한 거죠. 그럼 내 기대 손실 1억은 보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손실을 비용으로 전가시키는 제도가 보험 제도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험의 특성은 리스크 결합과 리스크 전가, 그리고 우연한 손실을 보상한다. 그래서 리스크 결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각 주에 기대 손실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있죠. 요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 요거 좀 지우고. 자, 보험의 특성 보시면 리스크 결합과 리스크 전가인데요. 이거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이게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각 주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죠. 첫 번째 이제 결합전을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사례를 결합전을 했냐면 사고 발생 확률이 10%고,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이 1,000,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하에 우리가 개인의 리스크를 좀 산정을 해보면, 자, 먼저 기대 손실과 1인당 기대 손실은 손실의 빈도와 심도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발생 확률은 10%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90%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9 곱하기 어때요? 확률은 제로. 플러스 0.1 곱하기 1,000,000 하면 기대 손실이 바로 1,000,000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번 사고 났을 때 1,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 기대 손실은 1,000,000원이에요. 이게 순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기대 손실의 개념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표준 편차, 즉 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표준 편차라는 것은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 차이는, 자, 기대 손실이 1,000,000원이죠. 1,000,000원인데 실제 손실이 제로인 경우 0 곱하기 확률입니다. 자, 90%는 어때요?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 차이가 여기다 제곱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는 기대 손실이 얼마입니까? 실제 손실이 1,000,000원이죠. 1,000,000 마이너스 100만. 제곱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다 루트를 씌웁니다. 여러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가 300만원이에요. 자, 개인이 혼자 자기의 리스크를 측정을 해보니까 기대 손실은 100만원이고 표준 편차가 300이에요. 근데 이러한 리스크를 결합을 해버리면, 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기대 손실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A와 B가 무사고일 경우는
0.9, 0.9겠죠. 0.81이 될 거고 A가 사고가 발생하고 B가 무사고인 경우 또는 B가 사고이고 A가 무사고인 경우는 0.1 곱하기 0.9니까 거기 오타인데 0.9가 아니라 0.09입니다. 0.09. 두 가지 경우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 개의 합산을 하면 0.18이 될 거죠. 그 다음에 둘 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0.1 곱하기 0.1이죠. 그래서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사고 발생 확률이 10%였지만 둘이 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1%로 줄었죠. 사고 발생 확률도 줄었어요. 그러면 기대 손실이 여기 산정을 해보면 결합을 했을 때 A와 B가 결합을 한다 했을 때 기대 손실은 10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둘이 결합을 했더니만 편차가 212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즉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죠. 자, 이제 보험으로 넘어가면 보험을 가입했어요. 자, 보험회사 이제 전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합이고 전가를 하게 되면 자,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기대 손실은 변화가 없어요. 개인의 1인당 기대 손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0.9 곱하기 100, 0.1 곱하기 100. 기대 손실은 100. 똑같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표준 편차가 변동성이 결론적으로 0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0.9 곱하기 기대 손실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실제 손실은 얼마예요? 역시 100만 원이죠. 실제 손실 마이너스 기대 손실 빼버리면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0원이 돼요. 그래서 보험제도라는 것은 바로 변동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변동성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험이라는 거죠. 즉 리스크의 결합이라는 것은 보험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고 리스크의 전가는 피보험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 인덴니티, 보상을 한다는 것. 우연적 손실만 보상한다. 자, 그리고 보험 대상 리스크 요건, 인슈어러블 리스크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수의 동질적 리스크, 우연한 손실,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손실, 대재난적이지 않은 손실, 그리고 경제적인 보험료로 가능한 리스크. 자, 앞에 네 개는 보험자의 입장에서의 측면에서의 보험 대상 리스크 요건이고 경제적 보험료가 가능한 리스크는 보험 계약자 측면의 리스크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투기와 비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 사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ART가 있잖아요. 자, 보험 그 투기와 비교는 도박과 투기 비교는 도박은 결국 사행계약상은 똑같아요. 57페이지. 근데 보험은 사후적 확률을 적용합니다. 사후적. 근데 도박은 이미 알려진 사전적 확률을 적용한다는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투기는 제3자에게 전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험에 가능한 리스크는 부보 가능한 리스크는 보험이고 투기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보험에 부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효용과 비용이 있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있어서 보험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있어서 사전적 정보의 비대칭이 바로 역선택이고요. 이걸 레몬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의 경우 그 정보가 비대칭돼 있어서 나중엔 결과적으로 중고차들이 이제 안 좋은 중고차들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레몬과 이제 복숭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빛 좋은 게살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몬 시장, 안 좋은 그러한 중고차만 중고차 시장에 남는다. 정보가 비대칭이 돼서 왜 그래요? 이런 불량 위험체는 어때요? 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겠죠. 그런데 보험료는 평균 보험료를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 보험료 같으면 불량 보험체 같으면 어때요? 자기의 기대 손실보다
낮으니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성향이 클 거고, 우량 위험체는 어때요? 그냥 보험료가 아까운 거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 시장에서는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불량 위험체만 남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역선택 문제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언더라이팅과 관계가 됩니다. 위험 인수와 관련돼요. 자, 그런 내용. 도덕적 해이는 사후적 정보 비대칭. 자, 사전적 정보 비대칭으로 이제 역선택을 하는데,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보험 계약상 내용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정신적 위험 상태 내지 도덕적 위험 상태로 인해서 뭐 이런 보험료를 보험금을 부풀린다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보험 사기 관련돼서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 ART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마무리 할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해야 되니까. ART는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얼터너티브 리스크 트랜스퍼에서 금융을 통한 리스크 전가 방식이에요. 보험 대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 복합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재무 관리의 하나의 방법인데, 아까 했었죠. 그 중에서 보험 방식이 아니라, 자, 보험회사의 그 영업 리스크, 이런 걸 언더라이팅 리스크라고 해요. 인수할 때 그 리스크를 보험 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자본시장의 투자 리스크로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포괄적인 개념, 광의의 개념이고, 협의의 개념은 그런 자본시장의 리스크를 전가하는 거고, 포괄적인 개념은 그냥 대체시장, 보험 대체시장 전체를 ART라고 하는 거예요. 자, ART는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등장 배경이 이러한 대재해라든지 그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보험사들은, 보험사나 재보험자는 인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겠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인수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경제 주체는 거기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수단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서 여러분들 68페이지 보시면, 자, 리스크와 이제 그 보험 인수 가능, 인수 불가능을 구분해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유를 하면 돼요. 그렇죠? 보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C에 해당되고, 중간 정도인 경우는 보험을 통해서도 하고 보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리스크 정도가 중간이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다 부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인수 불가능한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은 또 해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ART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애초에 리스크가 큰 것들, 이런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ART, 자본시장으로 이제 리스크를 전가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ART 유형은 대표적인 게 캡티브, 그리고 한정 리스크 계약, 그리고 캣본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캡티브는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회사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기업이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유 기업이 하나인 경우 단일 캡티브, 그리고 여러 단체이거나 한 개 이상인 경우 그룹, 그리고 모기업 고유 위험만 취급하는 순수, 그리고 광의 캡티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캡티브는 원보험사로도 운영할 수 있고 재보험자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보험자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자기가 이제 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잖아요. 재보험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기업에서 먼저 제3의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보험 회사에 가입한 그 보험료를 내가 설립한 재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해버려요. 한 80% 가까이 인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20% 정도만 남겨놓고 또 다시 제재보험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자, 재보험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목적은 내 인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내가 다 리스크를 떠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인수하지 않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자체 보험자를 설립을 해서 내가 재보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험자의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에 그 중에 그 보험회사는 한 20%만 남겨놓고 내가 80%를 인수를 해버려. 그 다음에 나는 또 제재보험을 또 가입을 해버려. 그럼 나는 아주 일부만 내가 인수를 하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러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 보험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재보험에 가입이 용이하다. 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보험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장단점은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리스크 계약은 어떤 개념이냐? Finite Risk Contract에서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리스크가 한정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한정 리스크 계약을 Financial Insurance에서 금융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기법을 도입을 하는 건데 한정 리스크 계약은 계약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장기입니다. 장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립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매년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때요? 거기에서 그 기금으로 손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만약 남으면 돌려줍니다. 그런데 자, 기업에서 왜 이렇게 장기간 적립을 해두냐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좀 평준화하기 위한 거예요. 평준화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어느 해에 갑자기 큰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금식으로 마련하면서 이자를 받다가 그리고 사고 발생하면 또 보험금을 보상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이 자세한 설명을 좀 하기 그런 게 굳이 여기에 너무 자세하게 해서 이 문제를 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도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한 번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기본 강의 때 했는데 간단하게 개념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장단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수 종목 및 복수 트리거 계약은 여러 개 리스크를 한 번에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계약. 화재보험 화재만 담보되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그런 계약이고 복수 트리거 계약은 2개 이상의 트리거, 전혀 관계가 없는 트리거. 보험사고와 비보험사고를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트리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자 매출하고 GMP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아까 상관관계 설명드렸죠.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매출이 GMP와 관련돼서 등락이 있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 있을 때 이 두 가지 트리거가 모두 발생해야 최고 이제 악재가 중복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만 이제 담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손실 발생도 발생을 하고 또 매출 성장, 손실 발생 또 뭡니까 GMP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캣본드가 중요한데 카타스트로피 본드인데 캣본드는 대재해에 관련돼서 이자나 원금이 변동되는 채권이에요. 캣본드는 좀 절차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캣본드는 보험 계약자와 원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원보험자가 SPR이라는 특수목적 재보험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재보험사에다가 이제 재보험 계약을 하는 거죠. 특수목적 재보험사예요. 여기서 SPR이 이제 수탁회사에다가 그 원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원보험료가 있죠. 재보험료
수탁을 하면 수탁회사에서 안전한 채권에다 투자를 합니다. 채권에 투자를 하면 국채입니다. 안전한 채권이 아니라 그냥 국채. 그러면 여기에 이 재보험사는 특수목적 재보험사는 캣펀드를 발행을 합니다. 캣펀드를 발행하면 이제 투자자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 재보험금이 지급되고 원보험금이 바로 이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요게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투자한 그 이자와 원금 있죠? 요거를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여기 수익을 얻는 거죠, 투자자가.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대형 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으로 전가를 해버리고, 이런 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그런 원인, 그 자본시장과 전혀 무관한 보험시장의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어때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캣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전매는 개념만 이해하세요. 생명보험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종신보험 있잖아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아주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망을 해야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중간에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해약 환급금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그 사망 채권을 사버리는 거예요. 생명보험 전매회사가 사버리면 어때요?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사람이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가져가죠. 이것을 그냥 개인의 보험 계약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망 채권을 발행합니다. 역시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나서죠. 다 이렇게 쪼개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인간은 사망을 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빠르게 좀 제가 약수를 정리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기본 이론 강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제풀이인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풀이가 어려우니까 첫 시간 좀 빠르지만 빠듯하게 약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